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상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복수 평면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정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하면 다음 그림, 즉 이 그림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주파수를 가진 교류의 전압, 이 VT는 주파수를 가진 교류의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IT, 이 전류 IT도 주파수를 가진 전류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함수죠. 이것도 시간함수고, 그거의 시력값을 V라 하고 시력값을 I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Z는 I분의 V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회로 A를 바라본 임피던스 또는 회로 A의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전류 IT가 흐르고 전압 VT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이 회로 A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는 회로 A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본 임피던스 또는 회로 A의 임피던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없는 회로를 갖다 놓고 거기에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어떤 이와 같은 회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고 있죠. 이 회로만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회로만 있어도 이 상태에서도 임피던스를 취급하긴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전류 I가 있고 전압 V가 있을 때 회로 A를 바라본 임피던스 또는 회로 A의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영어로 되어 있고 이 임피던스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내에 나가면 공구상에 가보면 후쿠메타 또는 테스터기라고 하는 측정기를 팝니다. 테스터기나 후쿠메타의 표시창에는 시료치 값만 뜹니다. 다시 말해서 후쿠메타나 테스터기를 양단 간에 걸어서 전압을 재면 그 표시창에 나타나는 전압값은 시료값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집에 콘센트에 테스터기를 걸면 220V가 뜨는데 그건 시료값입니다. 또 후쿠메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전선에 걸었을 때 그 암페어 값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시료값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 시료값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 공식에 대입하면 그때 구해지는 그 값이 바로 임피던스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그 전압값, 시료값과 전류값, 시료값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나오는 값이 임피던스 Z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 회로 내에는 이런 RLC가 단독으로 각각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회로 내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의 R과 여러 개의 L과 여러 개의 C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존재하는 것들을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쿠메타를 걸지 않고 계산에 의해서도, 즉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에 의해서도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에서 구하는 게 바로 그게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에 대해 특별한 어떤 그런 복잡한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자, 회로 A에 R만 놓았습니다. 회로 A에 인덕턴스 L만 놓았습니다. 회로 A에 코피시턴트 C만 놓았습니다. 이 회로는 앞선 영상에서 다 파악했던 회로입니다. 이 회로도 마찬가지고 이 회로도 마찬가지고 앞선 영상에서 다 파악했던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값, i분의 v값, 마찬가지 이 값, 즉, 이 회로에서의 i분의 v는 r이라고 하는 거. 이 vt의 시로치를 v라고 하고 it의 시로치를 i라고 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한 거. 마찬가지 여기도 시로치 v, 시로치 i라고 했을 때 이 공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로치 i, 시로치 v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은 앞선 영상에서 다 구했던 것들입니다.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의.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의 Z는 R이 되는 거고 이 회로에서의 Z는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이 회로에서의 Z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선 영상을 보시고 앞에 올려진 영상을 보시고 이 의미만 파악하면 Z는 그냥 금방 바로 나오는 겁니다. Z값은. 그게 바로 Z값입니다. 그게 바로 Z의 의미입니다. Z의 의미에 너무 무게를 주지 마십시오.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L이 주어졌을 때 오메가 L로 바꾸는 거, 커피시턴트 C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C분의 1로 바꾸는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만 이해하면 Z의 의미는 바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Z의 의미는. 그래서 이런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 앞에다가 허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허수만. 앞선 영상에서 여기다가는 플러스 J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J를 붙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까지만 파악하면 여기에서의 총합 임피던스, 여기를 바라본 총합 임피던스 Z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걸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 전체 총합을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총합을. 즉, 이 전체 총합의 임피던스 Z는 여기를 바라본 임피던스 Z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라본다는 의미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총합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가? 여러분, 이 저항만의 회로, 이런 저항만의 회로에서 총합저항 RT를 구해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바라본 저항 RT 또는 이 회로의 총합저항 RT는 같은 의미입니다. RT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개 직렬. 그러니까 4 더하기 8. 12죠. 12옴이죠. 직렬이니까 바로 더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12옴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이제 이걸 RA라고 하면 이 R2와 R3 총합 합친 저항을 RA라고 하면 이걸 RA라고 하면 RA, R4, R5 세 개가 병렬 저항이죠. 병렬 세 개가 병렬. 병렬의 합성 저항을 RB라고 하면 RB는 이런 식에서 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서 구하면 RB는 2.85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R1과 RB. 이게 RT죠. 그래서 5옴 더하기 2.857 하면 7.857이 총합저항 R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여기 같으면은 어떻게 바뀌집니까? 이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꾸고 이거 같으면 J 오메가 L로 이렇게 바꿔서 그냥 더하기 하고 이렇게 이런 식을 적용할 때 적용하고 더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자, 이제 이거의 총합점을 구했습니다. 이거의 총합점. 이거의 총합점을 RT를 구했는데 7.8575옴이 나왔습니다. 총합점 RT. 여기에 VT 전압을 공급하는 겁니다. VT는 311.123 사인 오메가 T. 이게 실어치는 얼마입니까? 220V죠? 즉,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집에 콘센트에 걸려있는 전압의 물리량입니다. 실제 물리량. 실어치는 220V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런 전압을 여기에 저항에 공급했을 때 전류 IT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거하고 동상이었죠, 동상.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이게 전압파형 VT면 전류 IT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이라는 거죠. 유상차가 없다는 거죠. 유상차가. 이 IT. 이게 빨간색이 IT입니다. 빨간색이 IT. 이 파란색이 전압 VT고. 이거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거. 유상차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는. 즉, 이렇게 저항이 복잡하게 여러 개 있지만, 결국은 이 하나로 합성해서 놓고 보면, 여기에 이 앞에다 이렇게 어떤 전화번호를 연결했을 때, 이 전화번호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똑같죠? 연결하는 거나 이 그림이나 똑같은 거죠. 연결하면, 그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 I와 이 전압관에는 유상차가 없다.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유상차가 없다. 유상차가 제로다. 세타는 제로다. 유상차, 세타는 0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항만의 회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L도 두 개 있고 C도 두 개 있고 R도 두 개 있는 회로. 이 회로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고 여기 걸린 전압이 VT인데 이거의 주파수는 50Hz, 파이는 3.14죠. 근데 원래 파이가 3.14인데 14 없애고 그냥 3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 2파이F도 앞선 영상에 다 설명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파이F는 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값이 에론의 값이 30mH 헬이라고 할 때 오음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곱하기 이 에론 값이죠. 에론 값은 30mH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메가는 300이니까 300 곱하기 30 곱하기 이거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이게 9옴이 나오죠. 9옴이 나오죠. 근데 오메가 L에다는 플러스 J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J. 마이크론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크론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다 넣고 이 C1에다 넣고 오메가 300을 넣고 곱하기 해서 이 값을 취하면 7.4가 나옵니다. 커패시터에는 마이너스 J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J. 그래서 마이너스 J 7.4가 나옵니다. 그래서 C2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L2도 그러면 J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이게 15옴이 돼야 되고 이게 8옴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직렬이죠.
그냥 바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렬. 이거에 대한 값은 얼마로 구해졌습니까? j3으로 구해졌죠? j3으로. 그러니까 일단 j3, 10 더하기 j3. 이게 15옴이니까 15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바로 더하면 됩니다. 10 더하기 j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의 합성은 R1은 8이니까 이거의 5옴 값은 얼마입니까? C1. 이거 구했죠? 마이너스 j7.4죠? 8 빼기 j7.4가 이거의 합성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L1을 J1, 나머지 이거를 Z1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읍시다. Z1의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놈의 합성이 이거니까 병렬 저항 하듯이 이렇게 병렬 저항 하듯이 RA분의 1, R4분의 1, R5분의 1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놈의 합성이 이거니까 밑에다 써주고 분자의 1, 이놈은 마이너스 j6이니까 분모에 써주고 분자의 1, 이거의 합성은 10 플러스 j3이니까 분모에 써주고 위에 1, 분자의 1.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구하면 Z는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 식으로 해서 이 Z1이 구하기 과정의 그 수학적인 과정을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신다고 하면 제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란에 가서 클릭해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이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 Z1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L1과 Z1 이렇게 남죠? L1과 이게 Z1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기 하면 됩니다. 직렬이니까 더하기 하면 됩니다. Z1 옆에 써줬습니다. Z1 이게 Z1 이거 구했잖아요. 구해놓은 거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J9니까 J9 넣습니다. 같은 허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놈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은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고 이렇게 이게 총합 Z가 되는 겁니다. 총합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Z는 이 앞에 값만 취하면 됩니다. 앞에 값만 취하면 I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전화번호를 걸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구상에 시내에 있는 공구상에 가서 후쿠메타 가지고 와서 여기 양단간의 전압을 재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잰 그 시록값 측정한 값이죠. 계측기를 측정한 값 나누면 이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값이 계산에 의한 값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이. 이거 삭제돼야죠. 크기만 나타내니까 각도가 사라졌으니까 크기만 나타내니까 점 찍는 거 사라져야죠. 자, 근데 여기 각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7.6도가 나타났습니다. R만 있는 혈에서는 아무리 복잡해도 각도가 나타났죠. 각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각도를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회로가 이 전체적인 복잡하게 여러 개의 회로가 있지만 단순하게 이걸로 이제 결말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즉 이것은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회로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175가 되는 거고 이게 J 5.348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저항성분이 되는 거고 플러스니까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이 회로는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C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J가 붙으니까 근데 플러스니까 코일 성분으로 되는 이 회로는 결국 어떻게 간략화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간략화가 되는 겁니다. 간략화가. 즉 이놈하고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등가다 이겁니다. 등가. 같다 이겁니다. 같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회로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결국 어떤 저희가 이런 복잡한 형태의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이런 복잡한 형태의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결말되어진다? 이거와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결말되어진다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이렇게 이건 없이 R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R이 없이 이렇게 L만 총합인데 총합해보면 L이나 C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로 결말 지어지더라 이겁니다. 유상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전화번호를 연결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시로값은 220V입니다. 즉, 그 전화번호의 실제 물리량 전압은 VT는 물리량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메가 T. 즉 여러분 가정집에 콘센트에 걸려있는 전압을 알아보면 그 전압의 실제 물리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왜? 시력값이 220V라고 했으니까 이 공급 전압의 시력값이 220V라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거의 시력값은 220V니까 그때 전류 I를 구해보는 겁니다. 전류 I를 물론 여기다 후쿠메타 걸어서 재볼 수도 있지만 측정할 수도 있지만 한번 계산해서 구해보는 겁니다. 계산해서 그때 이 총합 임페던스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구했죠. 이 바라본 임페던스는 이미 앞서서 구했죠. 어떻게 구해졌습니까? 이걸로 구해졌죠.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이 전압을 플러스 실축에 놓는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실축에 즉 기준 페이스로 삼는다겠죠. V를 이 크기가 220V죠. 이 크기가 220V죠. 그때 이제 I를 알아보는 겁니다. I가 어떻게 뒤되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도. 왜? 실축과 이 V 간에는 0도 차이죠. 바로 실축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0도라고 표기 안 하고 되게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표기합니다. 이런 식을 이걸로 바꾸는 것도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40.183 이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눈 값이죠. 220을 5.475로 나눈 값이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값은 40.183V가 되는 겁니다. 후쿠메타로 여기에 걸어보면 후쿠메타 표시창에 그 계측기 표시창에 이 값이 뜬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최대값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시력값
시력값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구해지니까 결국 사인파형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마이너스 77.6도니까. 즉 전류는 복수평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40.183이죠. 이 크기는. 이 각도는 얼마입니까? 77.6도죠. 이건 허축.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사인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전압파형이면 전류파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이 각도, 세타. 세타는 얼마입니까? 77.6도가 되는 거죠. 뒤져서 흐르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뒤져가지고 전류, 이게 IT.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입니다. 이 공급전압 VT가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이 VT입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즉, 알만 있는 회로에서는 유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했지만, C가 있고 L이 있고 C가 있고 L이 있기 때문에 유상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상차가. R만 있으면 유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리고 복소평면화해서 이렇게 복소수화하고 복소평면화해서 해보니까 IT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복소수화하지 않고 복소평면화하지 않았으면 이 IT 구하기는 정말 복잡하고 힘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구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복소평면화해서 구하면 정말 쉽습니다. 이게 흐르는 전류. 복소평면화해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금방 구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평면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피던스의 물성적 의미도 설명하겠습니다. 교류 회로의 도선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또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이게 총합 임피던스잖아요. 여기에 이게 전압을 지금 이 회로나 이 회로나 등가니까 전압을 걸었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물성적인 의미다 이거죠. 임피던스의 의미다 이거죠. 임피던스의 물성적인 의미는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런 임피던스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다. 그런 게 물성적 의미다 이거죠. 유상차가 발생했고 복수평면이 편리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역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